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정신없이 팍팍한 현실에 치여 살다가 잊고 있었던 과거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어느새 제 나이가 벌써 반백살이네요. 저는 이 나이 정도 되면 아이들 다 키우고 남편이랑 편안하게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네요. 저는 20대에 식당을 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20년 넘게 가게를 하고 있어요. 지난 20년 동안 먹고 사느라 바빠 아이들 크는 것도 못 볼 정도로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집, 가게 하며 제 인생이랄 게 없이 돈만 벌며 살았네요. 그런데 최근에 제 인생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20대에 식당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젊은 나이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부모님께서 뉴스에 나올 정도로 컸던 사기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돼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거든요. 부모님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기꾼에게 속아 바지 사장을 했어요. 사건이 커지자 결국은 부모님이 다 책임을 떠안게 됐죠. 당시에 이미 부모님 두 분이 다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라 모든 문제를 저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집까지 팔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턱도 없었어요. 저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외삼촌 집에까지 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알고 빚쟁이들이 거기까지 몰려들었어요. 그 당시에 제 곁에 외삼촌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결국은 외삼촌의 도움을 받아 빚의 일부를 해결하기는 했지만 이미 재판에서 부모님이 형까지 받게 된 상황이라 부모님은 감옥에 다녀야 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 저는 아직도 가슴이 떨려요. 세상에 혼자 남겨지게 된 것 같아 너무 무섭고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셔도 제가 어떻게 살았을지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썩 평범하지 않은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우리 집이 너무 싫어 줄곧 방황하며 지냈어요. 남들보다 사춘기가 길게 왔는지 저는 학창시절 내내 그렇게 부모님을 싫어했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부모님은 부모로서 존경할 부분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었어요. 부모님 두 분은 시작부터가 엉망이었어요. 둘 다 젊어서 다단계를 하다가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다단계라는 걸 알고 둘 다 빠져나와 결혼하고 저를 낳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 경제적으로 힘들었대요. 아버지는 도대체 뭘 하고 다녔는진 모르지만 그냥 여기저기 돈이 되는 일만 있으면 따라다니셨어요. 집에 들어오지도 않으셨고요. 어머니도 아버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화장품, 방문 판매 같은 걸 하시면서 돈을 벌기는 했지만 저를 전혀 돌보시지 않았어요. 아침이면 달걀 딱 하나 붙여서 저에게 먹으라고 주고 알아서 학교를 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혼자였습니다. 가끔 식당을 하느라 바쁜 외삼촌이 들려 밥도 해주고 용돈도 주시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보다 외삼촌과의 추억이 많아요. 외삼촌은 자주 보러 오진 못했어도 올 때마다 저를 애틋하게 생각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제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외삼촌이 도와줬어요. 부모님이 감옥에 갔을 때도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처박혀만 있는데 저를 세상 밖으로 꺼내주셨습니다. 많이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넋을 놓고 있으면 어떡해. 사람이라는 게 다 먹고 살자면 사는 건데 일어나.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지.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일을 해요. 사기꾼 부모한테서 큰애 나 같은 애를 누가 써주겠어요. 어허, 이놈 봐라. 누가 써주긴 누가 써줘. 내가 써주지. 삼촌이 어엿한 식당 사장인데 우리 조카가 할 일이 없겠어? 내일부터 가게로 나와. 삼촌이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코딱지만한 가게에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삼촌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면서. 됐으니까 그냥 가세요. 당시에 저는 삐뚤어져도 한참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저를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알면서도 말이 곱게 나오지를 않았어요.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니 저는 항상 어른들의 말이 다 헛소리 같았거든요. 더군다나 그때까지는 저는 식당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이 없었어요. 삼촌 식당이라고 해봐야 작은 한식당이었는데 제가 거기 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삼촌도 코딱지만한 가게 하면서 혼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똑똑한 우리 조카가 삼촌 좀 도와줘라. 삼촌은 제가 필요하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다음날부터 매일 저를 끌고 식당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며 재료 손질이며 잠깐 쉴 틈도 없이 쉬지 않고 일을 시켰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집에 처박혀 아무것도 안 하고 폐인처럼 있으니 외삼촌은 정신없이 뭐라도 시키면 제가 나아질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제가 외삼촌의 가게를 물려받아 지금까지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 어쩌면 그때 삼촌의 판단이 옳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 머리가 좋아서 뭐든 잘하는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식당 운영도 잘했습니다. 삼촌을 쫓아다니며 음식이든 가게 운영이든 닥치는 대로 배우면서 저는 삼촌을 도와 가게를 키웠습니다. 덕분에 제가 삼촌 가게에 들어온 지 채 3년도 되지 않아 원래 가게 규모의 10배가 넘는 정도의 큰 가게로 식당을 옮겼어요. 아예 저와 삼촌은 외곽에서 가게를 옮겨 고급 한정식집을 차렸습니다. 전혀 사업이든 음식이든 관심도 없었던 제가 가게가 술술 풀리니 나름 저도 재밌더군요. 물론 하루도 쉬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기도 했어요. 제가 뭘 하나를 하면 아주 지독하게 파는 성격이거든요. 삼촌과 식당을 하면서 지금의 남편도 만났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식당 단골 손님이거든요. 특히나 시아버지께서 저희 가게 박대구이를 너무 좋아하셔서 한 달이면 4-5번씩 가게에 오셨어요. 심지어 남편은 평소에도 퇴근길에 가게에 자주 들러 아버지를 드리겠다고 박대구이를 포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남편과 가까워지며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모두 좋은 분들이에요. 저희 친정 이야기를 듣고도 편견 없이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을 뵙기 전에 긴장했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남자 여자 둘이 좋아서 하는 거긴 하지만 양가가 다 같이 가족이 되는 일이잖아요. 평생 저도 부모님이 내 부모라는 게 창피하고 싫어서 어떻게든 도망가고 싶기만 했는데 생판 모르는 남편과 시부모님 앞에 저희 부모님을 소개한다는 게 너무도 싫었습니다. 아니나 달라요. 부모님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시부모님들을 뵙자마자 자기들 살아온 이야기를 해대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글쎄 사람 사는 게 이게 다 팔자대로 흘러가기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도 어릴 때는 부자 부모 밑에서 공주처럼 자라서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살았는데 하필이면 남편이라는 인간을 어디서 이런 개뼈다구 같은 사람을 만나서 아휴 내 인생까지 싸잡아서 같이 꼬이는 거 순식간이더라고요. 어머니는 도대체 뭐가 재밌는지 푼수처럼 웃어대며 시부모님 앞에서 아버지 욕까지 해댔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가만히 계실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이 옆에 내가 말하는 꼬락손이 봐. 나도 너 같은 여자 안 만났으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지는 않았어. 저희 친정 부모님은 감옥에 다녀오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다녀왔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그전보다 더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그 와중에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며 매일 크고 작은 사고를 치는 바람에 저와 외삼촌이 그 뒤치다꺼리를 다 해야 했습니다. 말이 뒤치다꺼리지 사고치고 다니는 수습을 해주는 것도 자꾸 반복되니 저나 삼촌이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 결혼까지 파투내려고 하니 기가 막히더군요. 이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인 줄 알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이고 사돈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랑 매제가 워낙 물색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속에 있는 말을 감추지를 못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 테니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세요. 외삼촌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혼도 못했을 수 있어요. 시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오랫동안 가게 단골이다 보니 외삼촌의 훌륭한 인성은 진작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조카인 저를 일찍이 걷어 키우다시피 하셨으니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시다 보니 저희 집안 사정도 다 알고 있었죠.
그날 상견례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저희 부모님께 선전포고했어요. 지금까지 부모라고 해준 것도 없이 매일 민폐만 끼치고 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결혼까지 망치려고 그래요? 오늘이야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이랑 인사하는 자리니까 같이 나온 거지만 앞으로는 결혼해도 괜히 부모 노릇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까지 한 것처럼 저한테 내내 무신경하게 하시면 돼요. 알았죠? 저는 상견례 내내 참고 있었던 말을 퍼부었습니다. 부모님은 얼굴을 붉히며 저처럼 싸가지 없는 딸녀는 아마 세상에 없을 거라고 궁시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일절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애초에 어릴 때부터 욕이라는 욕은 다 듣고 커서 그런지 타격감도 없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부모님과 평생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다 싶을 정도였죠. 이런 속마음을 혹시나 누구에게 들킬까 혼자만 마음으로 삭히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엉망이고 자식에게 해준 게 없어도 자식으로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불효 중 불효잖아요.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부모에게 참고 산 게 있는데 이제 와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집은 부모와 자식 간 관계를 망치는 건 자식이 아니라 부모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뒤 갑자기 연락도 없이 부모님이 우르르 사람들을 데리고 식당에 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등장에 이미 심기가 뒤틀려서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착한 삼촌은 어느새 부모님에게 가서 웬일이냐고 안부를 묻고 부모님이 데려온 손님들에게 인사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답답했지만 끼고 싶지 않아 멀리서 부모님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사람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데리고 온 사람들도 다들 뭐라는 사람들인지 하나같이 사기꾼들 같았어요. 주고받는 대화들도 다들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허세만 부렸어요. 거기까지도 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봐왔던 광경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이고 같이 온 일행들이고 하나같이 다 저희 가게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겁니다. 반말하는 건 기본이었고 서빙이 늦었다면서 자꾸만 험상궂은 얼굴로 소리를 질렀어요. 심지어 몇몇은 술에 취해 행패까지 부렸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부모님께 다가갔어요. 다 드셨으면 행패 그만 부리시고 사람들 데리고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저 나름대로 최대한 정중하게 말한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경찰을 불러서 다 식당 밖으로 끌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부모님 두 분 다 표정이 싸하게 굳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얼씨구, 이게 기껏 먹이고 재우고 다 키워놨더니만 혼자서 큰 줄 알고 싸가지 없이 구는 꼴 좀 봐. 당신은 도대체 자식 새끼를 어떻게 키웠으면 딸년이 저 모양 저 꼴이야? 자식 새끼라고 내가 혼자 낳았어? 같이 낳았으면 어머니 당신 책임도 있는 거지. 왜 나한테 지랄이야? 부모님은 또 시작이었습니다. 손님들이 가득한 식당 안에서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무식하면 눈치라도 있던지 눈치가 없다면 목소리라도 작던지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정말 천박해서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고 둘 다 언제 나를 키워줬다고 그래요? 나 혼자 컸거든요? 혼자 이렇게 알아서 잘 큰 거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계산이나 하고 나가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부모고 뭐고 다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보는 눈도 많으니 저도 지식인답게 굴어야죠. 그런데 부모님은 애초에 말이 통하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술도 한잔 했겠다. 이미 소리도 지를 만큼 질렀겠다. 부모님은 애초에 돈을 낼 생각이 없었죠. 저도 평소 같았으면 돈 안 받았을 거예요. 그냥 한시라도 빨리 다 나가기를 바랬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유독 부모님의 행동에 화가 났습니다.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어머, 인연 이거 말하는 것 좀 봐? 너 부모한테 지금 부모한테 돈을 받겠다는 거야? 와, 세상에 피도 눈물도 없는 년. 순간 어머니의 말에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자기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제 와서 부모 노릇을 하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다 막히네. 당신들이 부모라고 낳아준 거 말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래. 이 가게 외삼촌이랑 나랑 둘이 개고생하면서 이뤄낸 거야. 당신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다시는 여기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아요. 저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라는 사람들에게 화도 내고 싶고 욕도 퍼붓고 싶었는데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으로 꾹꾹 누르며 살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부모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에서야 제 속에 있던 울분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결국은 그날 부모님과 손절했어요. 외삼촌은 그래도 그게 천륜인데 제 마음처럼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천륜이든 뭐든 그것도 일말의 추억이나 정이 있어야 가능한 말이지. 저는 부모님과 조금의 정도 추억도 없기에 앞으로 영영 보지도 않고 산다 해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뒤치다꺼리 안 해도 되니 좋았어요.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부모님을 빼고 나니 전보다 훨씬 더 살만했습니다. 외삼촌은 그런 저를 항상 안타까워하고 안쓰럽게 생각했지만 저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댁에서 이런 저를 이해해주고 받아주셨다는 거에 감사하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더 잘하고 살기로 했어요. 저에게 가족이라고는 남편과 시댁 그리고 외삼촌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역시나 순탄하게만 흘러가는 게 아닌가 봐요. 이제 좀 평온해졌다 싶었던 제 인생에 새로운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바로 동서예요. 제가 둘째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시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시동생은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나오느라 내내 영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명문대 교수로 임명됐어요. 사실 제가 말은 안 했는데 시댁 식구들이 다들 학벌이 좋아요. 시부모님도 다들 명문대를 나와 이름만 나라면 아는 회사에 다니셨고 남편도 교육대를 나와 학교 선생님입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과는 달리 시댁 식구들은 다들 우여곡절 없이 평범하고 무난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라 그런지 매사에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아요. 저는 처음부터 시댁 식구들이 좋았어요. 저처럼 조건도 좋지 않고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홀대할 수도 있는데 시댁 식구들은 다들 잘 대해줬거든요. 오히려 저와 외삼촌을 대단하게 생각해주고 존중해줬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동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시동생하고 소개팅에서 만나 결혼했어요. 동서는 직업이 의사예요. 원래 의대를 나온 건 아니었는데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너무 의사가 되고 싶어 다시 수능을 봐서 지방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의사가 돼서 그런지 동서는 나이를 먹고도 자기 학벌과 직업에 자부심이 굉장해요. 제가 오랫동안 장사를 하다 보니 사람을 처음 보면 웬만하면 그 사람 성격을 알거든요. 저는 동서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좀 불편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꼬치꼬치 묻고 자꾸만 제 앞에서 자기 잘난 척을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동서와 시동생이 결혼하기 전에 동서와 저는 저희 가게에서 처음 만났어요. 시동생의 가게에 밥을 먹으러 왔는데 옆에 있는 여자를 여자친구라며 제게 소개하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조금 바빴어요. 다른 지역에 분점을 내기로 해서 직원들과 회의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죠. 그래서 잠깐 인사만 하고 따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시동생이 차를 가지러 간 사이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때 동서와 나눴던 대화가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의사라더니 생각보다 좀 특이하다고 느꼈거든요. 얻어먹으러 온 건 아닌데 계산을 안 받으셔서 괜히 죄송하네요. 제가 원래 어디 가서 밥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병원 동료들이랑 한번 와서 많이 팔아드릴게요. 시동생이랑 여자친구이니 저는 당연히 계산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아무래도 마음이 쓰였는지 저에게 따로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앞으로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 사이인데 언제든 오면 제가 밥은 대접할 수 있죠. 에이,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자영업자들 다 힘들다고 난리던데. 그렇게 장사해서 언제 돈 벌겠어요? 원래 장사는 있는 사람들 상대로 장사해야 안 망하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아는 병원 교수님이나 의사 동료들한테 홍보 많이 할게요. 기분 탓인지 몰라도 동서는 저보다 나이도 훨씬 어린데도 뭔가 자꾸 저를 가르치려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은 저도 잠깐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정도이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고맙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사람을 잠깐 보고 어떻게 다 판단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동서는 저와 잘 맞지 않았어요. 사실 맞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불쾌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동서와 시동생이 결혼한 이후 시댁 식구들과 식사 자리에서 동서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동서는 의사라 병원 일이 바쁘다 보니 시댁에 일이 있어도 잘 오지 않았어요.
항상 시동생을 통해서 동봉투만 보내는 것 같더니만 그래도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신경이 쓰이긴 했는지 오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동서는 유난히 좀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라 저는 선물로 시어머니께서 평소 갖고 싶다고 하셨던 안마 의자를 남편과 상의해서 미리 주문해 뒀습니다. 그래서 그날 마침 배달이 왔어요.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말한 게 아닌데 괜한 소리를 해서 자식들 부담스럽게 만들었구나. 저도 시어머니께서 그 정도로 좋아하실 줄은 몰랐는데 안마 의자를 보시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잘했다 싶어서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동서가 약간 빈정이 상했나 봐요. 어머니께서 안마의자 이야기하셨으면 저한테도 미리 귀뜸해 주시죠. 그랬으면 저도 같이 했을 텐데.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은근 여우세요. 형님 혼자 어머니 사랑 독차지하고 싶으셨어요? 동서는 실실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말 속엔 뼈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서가 언제 시댁에 일 있다고 얼굴 비춘 적이 있어야 말이지. 매일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돈 봉투만 보내는데 내가 동서한테 상의할 시간이 어딨어. 저도 어디 가서 당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동서처럼 평생 공부만 한 사람한테 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아직 말이 안 끝났는지 자꾸만 제 뒤를 졸졸 쫓아오더니만 일은 안 돕고 자꾸 쓸데없는 말만 걸었어요. 맞다 형님. 저는 몰랐었는데 형님이 하는 식당 외삼촌한테 물려받으신 거라면서요? 와 대박.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금수저셨나봐요. 동서가 며칠 전에 제가 식당에 없을 때 병원 동료들이랑 회식하러 식당에 왔었다더니만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갑자기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그거야 그렇다 치고 아무리 궁금해도 동서가 저더러 금수저니 어쩌니 하는데 그 소리는 좀 듣기 거북했습니다. 물려받은 건 아니고 외삼촌이 식당을 원래 하고 계셨었는데 내가 일 좀 배우러 들어갔다가 지금은 아예 외삼촌이랑 같이 운영하고 있어.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서가 원래 눈치가 좀 없고 궁금한 게 있으면 잘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건 결혼하고 몇 년 동안 겪으면서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동서는 그날도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쉬지 않고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형님도 외삼촌 결혼도 안 하시고 솔로시라면서요? 그럼 당연히 다 형님 거 되는 거죠 뭐. 거기다가 외삼촌이 할 때 작은 식당이었는데 형님이 들어가고 나서 식당이 그렇게 유명해진 거라면서요. 동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건지 자꾸 식당에 대해서 물었어요. 저는 대충 타이밍이 좋았다고 원래 외삼촌 음식 솜씨가 옛날부터 입소문이 나 있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대뜸 제게 하는 말이 경영학과를 나왔답니다. 제가 장사에 일가경이 있는 게 그런 것 같다고요. 아니, 난 사정이 있어서 대학은 못 나왔어. 20대 때 좀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삼촌이 같이 해보자고 해서 장사 시작한 거야. 제 말에 순간 동서는 못 들을 말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렸습니다. 그러더니 순간 입술을 삐죽거리더라고요. 어머, 그럼 형님이 요즘 그 귀하다는 고졸이세요? 와 대박. 저 사회 나와서 고졸은 처음 봐요. 요즘은 개나 소나 다 가는 게 대학인데 왜 못 갔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미간이 구겨졌습니다. 그제야 동서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왜 자꾸 불편한 기분이 드는지 알겠더군요. 동서는 상대방 기분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성격이었어요. 동서는 눈치도 없이 도대체 뭐가 재미있는지 자기 혼자 껄껄 웃었습니다. 저더러 귀하디 귀한 고졸이라면서 신기하다네요. 형님은 좋겠어요. 남들은 20대 내내 취직하느라 공부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데 형님은 고졸 주제에 운 좋아서 사장 소리까지 들으면서 매일 마음대로 해도 되고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하지 말고 부모님께 그냥 가게나 하나 차려달라고 할 거 그랬어요. 명색이 의사라는 사람이 어쩜 저렇게 꼬여도 단단히 꼬였나 싶었어요. 동서는 아무래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말을 빙빙 돌리며 깐족거렸죠. 저는 이러다가 동서랑 괜히 감정 싸움이라도 하게 될 것 같아 대충 말을 돌렸습니다. 동서가 공부만 해서 뭘 모르나 본데 장사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냥 직장 생활하며 월급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제 말에 동서는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았는지 입술을 삐죽였지만 제가 얼른 자리를 피하고 나왔습니다. 동서가 들어오기 전까지 저는 시댁 식구들과 조금도 문제가 없었는데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 자꾸만 티격태격 문제가 생기니 저도 만날 때마다 신경이 예민해지고 곤두서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별일 아닌 일도 별일을 만드는 이상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큰애 생일이라 시동생이 택배로 선물을 보내줬더라고요. 저는 고마워서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하는 길에 잠깐 시동생네 집에 들렀습니다. 가게에 좋은 갈비가 들어왔다길래 양념갈비를 재워서 가지고 갔어요. 시동생이 제가 만든 갈비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가는 길에 갈비만 주고 가려고 시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일이 많아 아직 학교라고 집에 두고 가라더라고요. 동서가 집에 있다고요. 저는 동서만 있는 집에 가기 좀 껄끄러웠지만 그래도 후다닥 갈비만 주고 가야겠다 싶어 동서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자다가 깼는지 얼굴이 푸석한 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 동서가 걱정되어 동서에게 일이 많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본인이 기분이 안 좋았는지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더군요. 뻔히 바쁜 거 알면서 피곤해 죽겠는데 이 시간에 뭐하러 이런 건 가지고 오세요. 갈비야 먹고 싶으면 그냥 사 먹으면 되는 건데. 순간 제가 못 올 때라도 온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귀찮아도 사람이 다 생각해서 가져다 준 건데 꼭 이렇게 사람을 앞에 두고 무한하게 해야 하나 싶어서요. 동서 피곤한데 내가 괜히 귀찮게 했나 보네. 미안해. 이거 그냥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내일 먹어. 나 그만 갈게. 저는 민망해서 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다닥 동서네 집에서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동서가 뒤에서 중얼거리는 게 들리더군요. 이래서 사람이 가정교육을 잘 받아야 하는 건데 부모가 사기꾼이니 뭘 보고 배웠겠어? 순간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동서가 제게 한 말이 맞나 싶어서요. 저는 휙 몸을 돌려 동서를 쏘아봤습니다. 동서, 지금 나더러 들으라고 한 말이야? 사기꾼이라니. 동서가 뭘 한다고 감히 나한테 마음대로 떠들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저도 모르게 눈물까지 눈동자에 왈칵 차올랐습니다. 제가 살면서 제일 듣기 싫었던 소리가 바로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매일 사고만 치는 부모님 아래에서 크다 보니 주변 어른들에게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며 자랐습니다. 부모가 저 모양이니 너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한다부터 네가 잘못하면 이게 다 부모를 닮아서 그런다 소리를 듣는 거니 조심하라고들 했죠. 듣자하니 형님네 친정 부모님 사기죄로 감옥도 갔다 오셨다면서요? 아, 소름 끼쳐. 자식도 있는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셨으면 감옥에 가요? 동서는 자기 팔짱까지 끼고 거만하게 저를 아래로 내려다봤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기분이 상해서 하마터면 동서 머리끄댕이로도 잡을 뻔했어요. 저는 애써 이성을 붙들고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서,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건데 그 입 좀 조심해.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선 넘었다간 절대 그냥 안 넘어가. 알았어? 저는 동서고 뭐고 다 뒤집어버리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서에게 그런 모욕적인 소리를 들었으니 너무 수치스럽고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았어요. 동서와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걸요. 그로부터 얼마 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바쁘게 마감을 하고 있는데 늦은 시간에 동서가 식당에 왔어요. 그것도 병원 동료들을 잔뜩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동서와 일행들에게 술 냄새가 지독하게 났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회식을 하고 술에 잔뜩 취한 상태더라고요. 형님, 제가 오늘 병원 식구들이랑 회식했는데 너무 기분 좋게 마셔서 2차는 제가 쏘겠다고 일부러 멀리까지 다들 데리고 왔어요. 자, 잘했죠? 동서는 지난번 일은 까마득하게 잊었는지 저에게 친한 척 제 팔짱까지 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아직 감정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지만 애써 표정 관리를 했어요. 주변에 동서 병원 동료들도 있는데 쪼잔하게 티내고 싶지 않아서요. 동서, 연락을 좀 먼저 해주지 그랬어. 멀리서 와줬는데 어쩌지? 우리 마감 시간 다 돼서 직원들 퇴근해야 하는데 안 되겠다. 이 근처에 나랑 친한 사장님네 치킨집 있으니까 내가 그쪽으로 안내할게. 동서 나름대로는 우리 가게에 와서 좀 팔아주고 싶은 마음에 멀리서 온 거겠지만 저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식당 마감 시간도 지났고 직원들도 하나둘 옷까지 갈아입고 나오는 중이었거든요. 저는 애써 동서를 다독이며 근처 치킨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쏘겠다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동서가 술에 취해도 많이 취했는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형님, 우리가 강남에서 이 깡시골까지 힘들게 택시 타고 왔는데 지금 설마 문전박대 하시는 거예요? 동서, 연락도 안 하고 와놓고 문전박대는 무슨 문전박대야. 동서는 뜬금없이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갔습니다. 거기다가 고작 서울에서 조금 벗어난 경기도에 있는 우리 식당을 가지고 깡시골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기분이 당연히 상했지만 술 취한 사람이랑 말해봐야 뭘 하나 싶어 대충 웃어 넘겼어요. 그럼 빨리 들어가서 우리 마시는 거 해주세요. 내가 우리 병원 의사들 다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형님이 자꾸 이러시면 내가 너무 쪽팔리잖아요. 동서는 몸까지 비틀거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 돌아갈 것 같아 대충 알겠다고 하고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제가 안주거리를 좀 챙겨오겠다고요. 그리고는 직원들에게는 얼른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가 그렇게 동서에게 경고했는데도 동서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동서가 아주 신이 났는지 자기 동료들도 있고 우리 가게 직원들도 있는 앞에서 선을 넘어도 세게 넘더라고요. 역시 우리 형님 최고! 자, 여러분! 모두 우리 형님한테 인사해. 근데 우리 형님 고졸이다? 다들 고졸 본 지 오래됐지? 나 사회 나와서 고졸 처음 본다니까? 너무 신기해! 순간 식당 안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저도 저지만 동서 주변에 있던 동료들까지 당황한 눈치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적을 깨고 가게 직원들이 배까지 잡으며 깔깔 웃어댔어요. 어머, 우리 사장님 동서분이라더니만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우리 사장님 사시도 합격한 사람인데요? 그런 대단한 사람한테 그깟 대학 안 나온 거 가지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직원들은 동서의 말이 어이가 없다는 듯 혀까지 끌끌 찼습니다. 그러게, 우리 사장님 사시 합격하고 연수원을 못 들어가서 그렇지 사시 합격할 때 차서까지 한 사람이라고 왕 사장님이 아주 입이 마르게 자랑하셨잖아요. 그래, 그래서 우리 아버지 사기당할 뻔할 때도 사장님이 도와주셨잖아. 아는 변호사도 소개해주고. 아휴, 다들 퇴근이나 하라니까 뭘 다 지난 이야기들을 하고 그래. 얼른들 가요. 저는 괜히 민망해서 직원들에게 그만하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놀랐어요. 나이가 들어서 저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맞아요. 제게 그런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 제가 사법고시를 본 것도 모자라 합격까지 했었어요. 그것도 전체 차석으로 말이죠. 저도 그때 기억이 까마득한 게 벌써 20년도 넘은 일이네요. 아니 형님,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아휴, 너무 놀라서 술이 다 깨네. 동서는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면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러더니 술이 다 깼는지 제게 바짝 다가왔어요. 어머, 동서는 몰랐구나. 내가 고졸인 건 맞는데 사실 사시 출신이야. 차석한 것도 사실이고. 저는 최대한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기분을 느껴보는 것도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해도 제가 지금 당장 변호사도 검사도 아닌데 괜히 우쭐거리며 말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다 보니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사법고시 합격했다는 말을 내세워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외삼촌은 그런 저를 언제나 자랑스럽게 여기셔서 보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얘가 사법고시 차석까지 하는데 내가 사정사정해서 나랑 가게 일 도와주는 거라니까. 내가 우리 조카한테는 진빚이 많아서 해달라는 건 뭐든 다 해줄 수 있어. 머리 좀 믿고 대학도 안 나와서 사법고시 좀 본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외삼촌은 저를 대단하게 여기셨어요. 혹여나 부모님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무시라도 당할까 어디를 가나 저를 추켜 세웠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외삼촌에게 받은 도움이 더 많은데도 항상 저에게 빚이 있다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외삼촌이 제 곁에 없었던 지난날을 생각하면 저는 끔찍하기만 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보면 서울에 이런 집이 있다고 라고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낡은 집에 살았어요. 더군다나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아 매일 얼굴만 마주치면 두 분은 싸우셨습니다. 싸우는 이유는 항상 똑같았어요. 그놈의 돈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싸우다가 결국은 항상 최악으로 갔어요. 눈에 보이는 물건을 바닥으로 내던진 아버지는 혼자 분에 못 이겨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머니는 저는 신경도 안 쓰고 혼자 술을 마시며 울기만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모습이 싫어 저는 항상 혼자 방에 들어가 책상에 앉아 공부만 했습니다. 공부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부모님 원망으로만 가득했어요. 돈 가지고 아버지 바가지 긁는 어머니도 싫었고 어머니의 울부짖음에 책임감 없이 집을 나가버리는 아버지도 싫었습니다. 저는 절대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저에게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방법은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하루라도 빨리 성공해 이 집을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가난이라는 건 의지만 있다고 해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거더군요. 뾰족한 수가 없으면 벗어나기 힘들었어요. 제가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부모님께서 알아주지 않으니 저에게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공부 못하던 애들이 고액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니다 보면 금방 저를 쫓아왔어요. 저는 부모에게 뒷받침받는 애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혼자서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한 덕분에 선생님들의 관심을 받아 대회 추천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뭘 하겠어요. 부모님께서 전혀 제 학교 생활에 관심이 없으신걸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보라고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대회에 나가려면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다른 지역에서 하는 대회라 부모님이 데리고 가줘야 하기도 했고 참가비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그마저도 아깝다고 경시대회에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평일에 학교까지 빠지고 경시대회는 무슨 경시대회 나간다 그래. 그리고 거기까지 가려면 차비에 밥값에 움직이면 다 돈인데 우리 집에 그럴 돈이 어딨어. 그냥 넌 못 나간다고 하고 다른 애들이나 나가라고 해. 세상에 이런 부모가 또 있을까요? 남들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대회를 담임 추천서까지 받아서 나갈 수 있는데도 그까지 비용이 아까워서 저희 부모님은 나가지 말라네요. 저는 그때 태어나 처음으로 가장 큰 절망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해도 소용없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때 마침 집에 놀러와 있던 외삼촌이 저와 어머니가 하는 대화를 듣고 어이가 없다는 듯 어머니를 나무라셨어요. 야,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애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추천서까지 써줬는데 그 대회를 안 나간다는 게 말이 돼? 지영아, 삼촌이 비용 줄 테니까 무조건 나가. 무조건. 그때 외삼촌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모든 걸 다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외삼촌이 제 편을 들어주신 덕분에 저는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은 정말로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라고 그때 돈 50만 원을 선뜻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이 돈 우리 지영이 대회 나가는 데 쓰라고 주는 거니까 절대 다른 데 쓰지 말고 무조건 지영이 데리고 대회 나가. 알았지? 아유, 결혼도 안 한 오빠 있으니까 이런 게 좋네. 조카 용돈도 주고. 외삼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찍이 식당에서 일하며 기술을 배웠어요. 그러고는 평생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삼촌은 본인은 공부를 못했지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부러웠대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말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런 머리가 나오기 힘든데 삼촌이 우리 하나뿐인 조카 팍팍 밀어줘야지. 앞으로 공부하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삼촌한테 말해. 그전까지 외삼촌은 장남이 장가를 안 갔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골칫덩이 취급을 받았었는데 저에게는 달랐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는 영웅이나 다름없었어요. 외삼촌은 그때부터 저의 영원한 지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에도 합격했었어요. 법대는 아니었지만 성균관대에 합격이 된 상태였어요. 부모님은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면서 대학을 포기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장학금 주는 대학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은 말로 다 못합니다.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울었어요. 남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대학에 떡하니 붙었는데도 저희 부모님은 아무도 기뻐해주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외삼촌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했어요. 어디에도 부탁할 곳이 없었으니까요. 삼촌, 제가 면목이 없는 건 아는데요.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 대학 등록금 한 번만 내주세요. 제가 다음 학기부터는 무슨 수를 써서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부탁에 외삼촌은 적잖이 놀란 듯 보였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삼촌이 지금 당장은 그런 큰 돈은 없는데 며칠 내로 주변에서 금방 구해보마.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저는 몇 날 며칠 고민 끝에 외삼촌에게 힘들게 말한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말을 해놓고도 내가 괜히 말을 했나 싶어 외삼촌에게 죄송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식당하면서 사는 삼촌 사정 뻔히 다 아는데 제가 괜히 삼촌에게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한 것 같아서요. 며칠 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등록금 낼 기간이 다 끝나가는데 외삼촌에게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삼촌도 돈을 구하지 못했나 싶어 대학을 포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서운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저를 낳아준 부모도 외면하는 일을 삼촌이 해준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등록금 납부일 마지막 날 저녁에 외삼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 등록금 냈냐고요. 저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등록금을 내냐고 그냥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제 주제에 대학을 가봐야 뭐 하겠냐고요. 그러자 외삼촌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며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너희 엄마한테 돈 보냈는데 무슨 소리야? 너희 엄마 등록금 안 냈대? 그랬습니다. 외삼촌은 힘들게 여기저기 발품을 팔고 돌아다니며 제 등록금을 간신히 구해 당일 아침에 어머니께 연락했답니다. 등록금은 학생 보호자가 납부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삼촌은 돈을 구하자마자 곧바로 어머니 계좌로 붙였답니다. 저는 삼촌 말을 듣는 순간 불안했어요. 그리고 삼촌에게 저희 어머니에게 들은 말이 아무것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삼촌은 그날 밤 식당 문도 급하게 닫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와 외삼촌은 대판 싸우셨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가 중간에서 사고를 쳤더라고요. 삼촌이 보낸 돈을 홀라당 어머니가 마음대로 본인 빚을 갚는 데 써버렸습니다. 너 미쳤어? 아무리 돈이 없고 궁해도 그렇지. 어떻게 어미라는 년이 딸내미 대학 등록금을 네 맘대로 빚 갚는 데다 쓰면 어떡해? 내가 분명히 오늘까지 대학 등록금부터 내라고 했잖아. 지금 내가 거리에야 나앉게 생겼는데 전혀 대학 등록금이 문제야? 그리고 우리 집 사정에 제가 대학 들어가 봐야 뭐가 달라져.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나가서 먹고 살 방법을 생각해야지. 그 순간 외삼촌은 제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다 펑펑 쏟아졌답니다. 본인은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지만 자기 뱃속으로 낳아놓고도 세상에 어떻게 저런 부모가 다 있나 싶었대요. 삼촌은 제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다는 말만 밤새도록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갑자기 저에게 짐을 싸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집을 나와서 외삼촌과 살기 시작했어요. 외삼촌이 본인이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대학에 보내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에게서 벗어나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요. 그래서 그 이후 제가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거예요. 외삼촌이 제 머리가 아깝다고 사법고시 시험이라도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2년 정도를 외삼촌 밑에서 지내며 꼼짝없이 공부만 했습니다. 삼촌이 대단한 게 제 고시 뒷바라지를 혼자 다 해줬어요. 덕분에 시험도 단번에 붙었습니다. 제가 사법고시에 합격한 날 저녁 삼촌과 저는 둘이 끌어안고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발목을 잡은 게 바로 저희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둘 다 같이 사기죄로 기소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바람에 제 사법고시 합격이 번복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던 거예요. 물론 그때도 외삼촌 덕분에 가장 힘든 시기였던 시기를 잘 넘겼지만요. 저에게 있어 삼촌은 그냥 삼촌이 아니고 제 인생의 은인이었습니다. 저를 사법고시까지 보게 해준 것도 저에게 식당을 물려주신 것도 다 삼촌이니까요. 외삼촌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아참, 동서는 어떻게 됐냐고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삼촌 이야기를 하다 그만 중요한 걸 깜빡 잊었네요. 제가 성균관대에 합격했었다는 것도 사법고시에 차석으로 합격했었다는 사실도 동서가 모두 알게 된 날 이후 동서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매일 그렇게 제 앞에서 개념 없이 무시하고 잘난 척 고고한 척을 하더니만 이제는 제 앞에서 말도 조심하고 저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역시 뭘 해도 되는 사람은 다 되는 건가 봐요. 형님은 공부도 잘해. 그 어렵다는 사실도 척척 붙어. 거기다가 사업까지 잘하시고. 형님은 도대체 부족한 게 뭐예요? 정말 너무 부러워요. 심지어 만날 때마다 너무 아부를 떨어서 제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그 이후에 병원 동료들을 가게에 데리고 와서 저를 다시 소개했어요. 다들 인사해요. 여기 우리 형님인데 사법고시 차석 출신에다가 식당을 2개나 운영 중이신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 거기다가 최근엔 세무사까지 되셨다니까요? 우리 형님 너무 멋지죠? 동서 때문에 마음 상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마냥 동서가 귀여워요.
사실 동서도 동서지만 그로 인해 저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사실 그날 직원들이 말할 때까지 제가 사시에 합격했었던 그 행복한 시간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고 있었어요. 사는 게 너무 바빠서요. 그 순간에서야 제가 너무 가족만 생각하고 사느라 나의 꿈이며 인생은 뒷전으로 생각하고 산 것 같아 저도 후회가 많이 됐습니다. 덕분에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으로만 꽁꽁 숨겨두었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사실 식당 일이야 제 의지와 상관없이 돈만 생각하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기에 머리를 쓰면서 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며 일하는 사무직이 멋져 보였어요. 저는 그 어떤 거보다 공부하는 게 적성에 가장 잘 맞았거든요. 그때의 추억을 더듬어 저는 식당을 남편에게 맡기고 제 2의 인생을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세무사 시험에 도전해 얼마 전에 최종 합격했어요. 혹시나 안 될까봐 가족들한테도 말도 안 하고 준비했었는데 단번에 붙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사실 다행인 정도가 아니라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이 나이에 뭔가 도전해서 이뤄냈다는 게 스스로 너무 뜻깊었어요. 저는 최근 동네 세무사 사무실에 취업해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평생 장사만 하던 제 인생의 첫 직장이었어요. 나이도 있고 사회 경험도 많지 않으니 분명 힘들고 지칠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늦지 않게 해보고 싶었던 일에 도전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고 좋아요. 요즘처럼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되고 즐겁게는 살면서 처음입니다. 어쩌면 이게 다 동서 덕분인지 모르겠어요. 동서가 매번 저를 무시한 덕분에 저도 새로운 자극을 받았으니까요. 저는 현재 어느 때보다 가장 행복합니다. 이런 저의 새로운 인생 이막 응원하는 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읽어보고 기운 내서 더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들께서도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나이 좀 들었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저처럼 한번 더 도전해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의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항상 편안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는 무엇인가요? 제게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관계를 다 정리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하나씩 풀어내보겠습니다. 남들은 한창 인생을 즐길 나이라는 20대에 저는 회사에 입사해 일에 인생을 다 걸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집안의 빚 때문이었죠. 저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 얼른 빚을 다 갚고 싶었기에 쉬는 날 없이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일했나요? 앞만 보며 달리니 어느새 빚도 다 갚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20대처럼 일하는 절 보던 주변 친구들은 이제 일은 적당히 하고 좀 즐기면서 살라고 말하더군요. 너 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젠 즐기면서 살 때도 되지 않았어? 그렇게 일만 하다간 너 나중에 놀고 싶어도 못 논다. 그때 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빚도 없고 친구들 말처럼 즐길 때가 되지 않았나 싶었죠. 저는 얼마간 고민하다가 더 늦기 전에 좋은 인연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나이 30대쯤 이 나이에 인연 만들기에는 동호회만 한 게 없다는 말을 듣고 저는 들어갈 만한 동호회를 쭉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제 맘에 쏙 들고 가장 호평인 배드민턴 동호회에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전 거기서 이제는 전 남편이 된 남편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남편의 외모는 좋게 말하면 맵시 좋고 깔끔한 인상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기생오라비 같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성격은 얼굴이랑 다르게 남자답고 화통했어요. 덕분에 동호회에서 남편의 인지도는 꽤 높은 편이었죠. 그 때문인지 동호회의 여성 회원들도 남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얘기를 듣다 보니 동호회 밖의 인간관계도 괜찮고 자기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동호회 안팎으로 인기가 좋고 운동신경도 좋은 남편의 모습들에 자꾸 눈길이 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다른 사람들의 대시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제가 먼저 몇 번이나 남편에게 직진으로 다가갔죠. 저와 남편은 나이도 동갑이었고 저도 어디서 호감형이란 말을 많이 들어 조금이나마 자신이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인기가 많은 남편은 제게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한테 아예 관심이 없는 거구나 싶어서 남편을 향한 관심을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제가 남편에게 관심을 끊자 그때부터 되려 남편이 제게 저돌적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동호회에서 다른 남자 회원들이 아직 초보인 저를 도와주기 위해 손을 내밀면 냉큼 다가와 자신이 대신해주겠다면서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웃기기도 하고 아니면 남의 연애를 회방을 놓으려는 심보인가 싶어 몇 번 이리 흥 저리 흥 하다가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절 도와주려 다가온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동석 씨, 저한테 관심 없지 않았어요? 근데 왜 자꾸 저 도와줘요? 맞아요. 저 채희 씨 딱히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채희 씨 손을 다른 남자가 잡는 걸 보면 참을 수가 없어서 자꾸 돕게 되네요. 잡아둔 물고기가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급해진 게 아니고요? 듣고 보니 괘씸한 심보다 싶어 던진 농담에 남편 얼굴이 어찌나 빨개지던지요. 남편은 새빨갛게 붉어진 얼굴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냐고 티격태격하다가 남편 쪽에서 먼저 사실 절 좋아한다고 고백하더군요. 처음에 제가 먼저 대시했을 때 그렇게 다 거절해놓고 괘씸하긴 했는데 저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게 딱히 밉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날의 대화를 계기로 저는 남편과 쭉 사귀게 됐습니다. 그러다 마음도 맞고 나이도 맞으니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됐죠.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 저는 더는 동호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사람도 만나고 인생을 한번 즐기며 살아볼까 싶어서 나간 동호회라서 남편을 만나니 자연스레 관심이 떨어지더군요. 남편은 아쉬워하는 눈치였지만 혼자서라도 꾸준히 동호회를 나갔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이가 잘 안 찾아오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일하면서 몸을 많이 혹사해서 호르몬 불균형이 심하다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가 난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임신을 위해선 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결국 저는 몸조리를 위한 약을 처방받고 회사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제게 자기 가게 수익으로 우리 둘 다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으니 이참에 푹 쉬면서 건강관리에 힘쓰라고 했죠. 몸관리를 시작하면서 저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때 좀 쓸쓸하고 외로웠습니다. 매일 일에 매진하며 시간을 보낸 터라 일을 안 하니 혼자 있는 시간이 어색하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제 나이대 친구들은 다 가정이 있고 아이도 키우고 있어서 시도 때도 없이 만나자고 조르기 어려웠습니다. 부모님께서 가까이 살고 계셨다면 혼자라도 자주 찾아갔을 텐데 저랑 남편이랑 사는 곳이 친정이랑 극과 극이라 너무 멀어서 자주 가기도 어려웠죠. 그때 사무치는 외로움에서 저를 끌어내준 게 동서들이었어요. 남편에게는 2명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둘 다 남편보다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저에겐 이미 2명의 동서가 있었죠. 처음엔 동서들이 어색했습니다. 왜냐면 저랑 성격이 많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저는 남에게 먼저 말 걸고 치대는 성격이 아닌데 둘째 동서는 굉장히 활발하고 웃음도 예쁘고 타인에게 먼저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성격이었습니다. 셋째 동서는 둘째 동서에 비해서는 차분했지만 그래도 밝은 성격에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고요. 시부모님께선 싹싹한 둘째 동서를 좋아했고 굉장히 믿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께서는 집안일은 둘째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둘째가 집안도 잘 챙기고 어른들에게도 참 잘한다고 하시면서요. 남편도 둘째 동서가 부모님께 참 잘한다고 하면서 칭찬을 해서 조금 기분이 이상했지만 그만큼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 관리를 하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동서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동서들과 더 가까워졌고 집안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었죠. 하지만 열심히 몸 관리하고 노력해도 임신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호회에 나갔던 남편이 사고로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몸 관리를 하던 저는 병원 가는 것도 멈추고 남편 대신 가게를 관리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가게는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가 커서 일이 많을 때는 아주 많은 편이었어요. 하필이면 남편이 사고가 난 시기는 성수기였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의 병수발을 들기가 어려웠어요. 어떻게 하나 고민하던 그때 둘째 동서가 자신이 먼저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저는 걱정이 됐죠. 병수발이라는 게 원래 힘들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고 둘째 동서에게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동서, 괜찮겠어? 병수발이라는 거 힘든 일인데. 그리고 집에서 기다리고 계실 서방님에게도 미안한 일이잖아. 형님, 괜찮아요. 이럴 때 서로 돕고 사는 거죠.
남편한텐 제가 잘 말해둘게요. 자기 형 일인데 그이가 이해해주지 못할 리 없잖아요. 싹싹하게 대답하는 둘째 동서가 전 참 고맙더라고요. 둘째 동서는 제가 가게에 나가 있으면 하루 한 번 정도 와서 집안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 놓고 남편을 챙겨줬습니다. 가게가 바쁜 시기라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단한 시기였는데 그래도 동서가 집안일을 도와준 덕분에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앞으로 일어날 일도 모른 채 둘째 동서한테 정말 고마워하고 그랬습니다. 그 시기에 동서는 때때로 제가 퇴근할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럼 전 퇴근하면서 야식 하나 포장해 와서 풀어놓고 남편과 동서랑 같이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그러면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면서 행복이 밀려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평생 이런 행복이 쭉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셋째 서방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겁니다. 병명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평소 살집은 조금 있었지만 뼈도 굵고 근육도 잘 잡혀 보였던 건강한 서방님이라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셋째 동서가 해준 말로는 서방님께서 몇 날 며칠 야근을 하다가 돌아온 날 너무 피곤하다고 말하고 자리에 누웠을 뿐인데 다음날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서방님이 세상을 떠난 걸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인을 판단해준 의사의 말로는 과로해서 심장에 무리가 간 거라고 하던데 어찌나 무섭던지요. 셋째 동서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던 건지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펑펑 오열하다가 혼절하기까지 했습니다. 셋째 동서의 아이들은 제 엄마가 그러는 모습을 보며 따라 울다가 잠들기도 했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둘째 서방님을 상주로 세워 어찌어찌 무사히 장례식을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마치고 나니 보이지 않았던 현실적인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셋째 동서에는 아이가 셋이었는데 첫째가 아직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막내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나이였습니다. 앞으로 아이 셋을 키우기 위해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필요할 텐데 셋째 동서의 친정 부모님은 이미 해외에 사는 셋째 동서의 언니네가 모시고 가버린 지 오래라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연락도 끊긴 지 오래라더군요. 생각해보니 서방님의 장례식장에서도 셋째 동서네 친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셋째 동서의 말을 들어보니 의탁할 만한 다른 친척들도 없는 가정 환경에서 아이들 학교랑 장례를 어떻게 챙겨야 할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듣고 있던 제가 다 막막해질 정도였죠. 그래서 장례식을 끝마친 이후에 저는 억지로 시간을 내서라도 둘째 동서랑 같이 자주 셋째 동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때마다 셋째 동서가 힘없이 저와 둘째 동서를 맞이해주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어느 날 기운을 내라고 말을 하니 셋째 동서가 장례식 이후부터 꾹 닫고 있던 입을 열고 속풀이를 하더군요. 네, 힘내야죠. 그래야 하는데 형님, 저 너무 힘들어서 주택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은데 너무 막막해요. 지금 저축해둔 거랑 적금해둔 거 전부 깨서 다 쓰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게다가 경력이 단절돼서 취직도 잘 안 돼요. 저 이제 어떡하죠, 형님? 저는 동서의 말을 듣고 남일 같지 않아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꼭 제 어린 시절을 보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물론 저는 동서와 같은 일을 겪지는 않았지만 셋째 동서의 아이들이 앞으로 겪을 일들이 힘들었던 제 어린 시절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요. 갑자기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집에 억 단위의 빚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셨고 어머니도 생계를 위해 남의 집 가정부살이 일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빚을 갚아나가는데도 집안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반지하로 이사가고 온 가족이 계속 빚과 가난에 허덕이면서 살았었죠. 지금 셋째 동서가 겪고 있는 일이 꼭 제 어릴 때 같았고 셋째 동서가 헤쳐나갈 길이 얼마나 힘들지 눈에 훤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동서의 막막한 마음이 너무나 잘 와닿았습니다. 저는 셋째 동서의 생활고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지나치듯 바라볼 수 없었어요. 아이들도 아직 한창 자랄 시기고 게다가 제가 외로울 때 옆에 있어줬던 셋째 동서를 외면한다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전부터 남편 모르게 모아뒀던 제 비상금 1,000만 원을 셋째 동서에게 툭 하고 보내줬습니다. 돈을 보내고 나니 얼마 지나지 않아 셋째 동서로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님, 갑자기 형님 이름으로 돈이 들어와서 놀라서 전화드렸어요.
이게 웬 돈이에요? 이거 설마 저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형님이면서 챙겨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부담 갖지 말고 받아줘, 동서. 그거 내 비상금이라 남편도 모르니까 혹시라도 내 남편 눈치 볼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걸로 급한 불부터 끄고 아이들 잘 챙기고 동서 마음도 조금이나마 놓였으면 좋겠네. 앞으로 정신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야 돼. 전화기 너머로 셋째 동서는 울먹이면서 제게 연신 고마워했습니다. 대출이자 막을 돈도 없어서 돈이 급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절박한 순간에 제가 돈을 내어주니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같다고 정말 감사하다는 겁니다. 저는 감사의 말을 드리려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칭찬을 들으니 내심 참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셋째 동서에게 아이들을 맡길 곳이 필요하다거나 앞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줄 테니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셋째 동서는 또 감사하다 말하며 울더군요. 그렇게 동서는 어떻게든 정신을 다잡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셋째 동서는 작은 회사의 사무직 보조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동서의 좋은 소식에 함께 기뻐했죠. 그러는 동안 부러졌던 제 남편의 다리도 다 나아 좋은 소식이 2배가 됐습니다. 남편은 서방님이 돌아가신 뒤 정말 많이 슬퍼했었는데 그래도 집에서 가만히 쉴 수는 없다며 다시 가게 일을 맡겠다고 하더군요. 모두에게 슬픔이 남아있었지만 천천히 조금씩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가뿐해진 남편은 다시 가게를 맡아서 이어가고 저도 다시 몸조리를 시작하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셋째 동서가 제게 할 말이 있다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오늘 우리 집으로 올래? 둘째 동서도 불러서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오늘 내가 쏠게. 아니에요, 형님. 오늘은 저희 둘만 따로 만나면 안 될까요?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딱 형님께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어서요. 평소에 셋째 동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서 의아했지만 셋째 동서의 말투가 워낙에 진지해서 저는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셋째 동서가 하자는 대로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단둘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 안 있어 셋째 동서가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동서는 어딘가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걱정스러워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 동서는 자꾸만 몇 번이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가 성미가 급해 바로 퇴근을 하니까 결심한 듯 동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동서가 하는 말들은 하나같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말들이었습니다. 글쎄,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지 뭐예요. 형님, 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때까지 비밀로 하고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도움받은 처지로 인간적으로 도저히 입 다물 수 없어서요. 둘째 형님, 아주버님이랑 바람을 피우는 사이예요. 그것도 꽤 오래됐어요. 동서,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나 이런 장난 싫어하는 거 알잖아. 장난하는 거면 그만해. 셋째 동서의 말을 처음 들은 저는 셋째 동서가 둘째 동서와 제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셋째 동서가 둘째 동서와 제 사이를 이간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만 너무 믿기 어려운 말인데다가 제가 아는 남편과 둘째 동서는 전혀 그런 사이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남편에게서 받아온 믿음과 남편이 보여온 행동에서 다른 어떠한 이상 징후도 본 적이 없어서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죠. 제가 주저하는 낌새를 보이자 동서는 다시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런 장난을 치려고 형님께 단둘이 보자고 했겠어요? 사실 저도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형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입 닫고 있겠어요. 정말이에요, 형님. 사실 셋째 동서는 매사에 진지하고 장난이 없는 사람이라 장난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닐 거란 생각이 머리에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찻잔을 잡은 손이 저도 모르게 떨리더군요. 저는 차맛이 뭔지도 모른 채 한 모금 목을 축였다가 다시 동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내 남편이 둘째 동서랑 바람핀다는 게 정말이야? 동서는 그걸 어떻게 알았는데? 뭐라도 본 거야? 그렇게 확신해서 말하는 거라면 증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형님, 제가 두 눈 똑똑히 보고 들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그러면서 셋째 동서가 본인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이전에 셋째 동서는 둘째 동서랑 둘째 동서네 집에서 단둘이 티타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같이 한참을 웃으며 대화를 하던 도중 둘째 동서가 잠시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에 갔었다네요. 셋째 동서가 할 일 없이 둘째 동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동서의 핸드폰이 너무 울려서 우연히 핸드폰 화면을 뒤집어 봤다고 합니다. 둘째 서방님이 전화를 건 거라면 대신 전화를 받을 생각으로요. 그런데 화면에는 문자가 떠 있었는데 저장된 번호와 이름이 제 남편의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문자인가 보다 하고 다시 핸드폰을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쓱 본 문자 내용이 누가 봐도 연인끼리 하는 대화 내용이어서 자기가 순간 둘째 서방님의 이름을 잘못 본 줄 알았답니다. 너무 놀란 셋째 동서가 다시 자세히 봤지만 분명 제 남편의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집중해본 나머지 둘째 동서가 돌아온 줄도 몰랐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둘째 동서는 셋째 동서의 손에서 휙 핸드폰을 낚아채 가더니 핸드폰 화면에 떠오른 문자를 확인하고는 셋째 동서를 아무 말 없이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셋째 동서는 평소에 알던 둘째 동서의 얼굴이 아니라 사람 하나 죽일 것 같은 눈빛에 당황한 나머지 그대로 빤히 바라보기만 했다더군요. 그런데 아무 말 없던 둘째 동서가 머쓱하게 웃더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상황을 무마시키려는 웃음이었지만 셋째 동서는 거기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형님, 방금 그 문자 뭐예요? 그거 큰 서방님이랑 주고받은 대화 맞죠? 동서, 그냥 못 본 척 해줘. 별일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동서만 입 닫고 있으면 우리 모두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셋째 동서가 기가 막혀 어쩔 줄 몰라 하자 둘째 동서는 머뭇거리다가 몇 번이고 비밀로 해줄 수 없냐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둘의 그런 사이를 묵인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동서는 그냥 입을 다물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일이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때 일 이후 셋째 동서 앞에서 둘째 동서가 본성을 드러내는 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제 남편과 시시덕거리며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다더군요. 동서는 제 남편이 결혼하고 나면 정신을 차릴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둘이 그런 짓거리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제게 말을 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셋째 동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결혼하기 전이었으니 남편과 둘째 동서가 이제는 그런 해로운 관계를 끊어내고 정말 평범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더욱이 제 눈으로 본 것도 아니니까 동서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부탁했습니다. 일단은 알겠어, 동서. 내가 더 자세히 알아볼 테니까 이 일은 다른 사람에겐 말하지 말아줘. 알았지? 내가 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할게. 네, 알았어요, 형님. 저는 형님께서 제게 너무 잘해주셔서 숨기면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심란한 이야기 들려드려 죄송해요. 저는 동서의 사과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자리를 파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집으로 돌아갔어요. 셋째 동서와 카페에서 헤어진 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렇게 골목길을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둘째 동서가 남편이랑 같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걸 딱 보고 말았습니다. 저는 방금 나눈 대화가 기억이 나 당황하면서 둘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아직 일하는 시간 아니야? 아, 오늘 손님 없어서 일찍 닫고 들어오던 중이었는데 재수 씨랑 요 앞에서 딱 만나서 같이 오던 중이었어. 이전이라면 고지고대로 믿었을 텐데 그날따라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한가한 철이 되긴 했지만 남편이 가게에 손님이 없다고 가게를 일찍 닫고 들어오는 일은 손에 꼽았습니다. 게다가 둘째 동서도 별 이유 없이 찾아오더라도 제게 꼭 연락을 먼저 하고 찾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동서에게 받은 연락도 없었고 남편에게도 일찍 들어간다는 연락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떠오른 의심을 숨기려 애써 표정 관리를 하면서 남편과 동서와 같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느 날처럼 3명이 모였으니 치킨에 맥주 한잔 하자는 남편의 제안에 원치 않았지만 술도 한 잔씩 했죠. 원래 저는 맥주 한 병 정도면 취하는데 그날은 마음이 곤두서 있어서 그런지 잘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동서가 남편 보고 웃으면서 어깨를 가볍게 때리는 모습이나 자연스럽게 남편 옆에 자리 잡고 앉아있는 것, 그리고 닭고기 살을 발라내어주는 것까지 이전엔 잘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이서 한참을 그렇게 떠드는 걸 억지로 웃으면서 보고 있자니 속이 메스꺼리더군요. 그러다 맥주 3병쯤 나눠 마셨을 때 동서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 형님, 오늘따라 술기운이 왜 이렇게 빨리 올라오죠?
저 오늘도 여기서 자고 가도 되죠? 안 될 게 뭐 있어. 조금 있다가 이불 펴줄 테니까 거기서 자고 가. 평소에도 동서는 남편이랑 저랑 같이 술 한잔하면 여기서 자고 아침 식사까지 하고 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사실 둘째 서방님은 3교대 근무라 밤에 집에 없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둘째 동서가 무섭다고 할 때가 많아 제가 먼저 남편에게 여기서 재워서 보내자고 한 적도 있었긴 했죠. 그날은 동서에게 그냥 집에 가서 자라고 하고 싶었지만 셋째 동서에게 들은 이야기를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식사 후 뒷정리를 하는 동안 남편은 동서에게 이불을 펴주겠다고 했고 저는 피곤하다는 남편에게 먼저 자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도 침대에서 잠들고 동서도 잠이 들었지만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죠. 확인할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몰래 자고 있던 둘째 동서의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비번이 안 걸려 있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은 하나도 없었고요. 가족 단톡방에서 이야기한 것 말고 남편과 사적으로 대화를 한 흔적도 없었고 전화 기록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이상했습니다. 둘의 핸드폰은 인위적으로 지운 것처럼 서로에 관한 대화 흔적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둘째 동서는 저랑 남편과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만나고 만나기 전에 전화통화로 연락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흔적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직감적으로 둘 사이에 뭔가 있다는 게 느껴졌죠. 저는 제대로 된 증거를 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온종일 둘째 동서와 같이 있는 게 아니라서 동서를 파고드는 일은 어려웠기 때문에 매일 집에 돌아오는 남편에게 집중했죠. 남편에게 특별한 흔적이 있나 없나 확인도 하고 몰래 핸드폰을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저는 셋째 동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의심하는 것은 무척 괴로웠어요. 게다가 남편은 연인 시절에도 일체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었고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남편이 정말로 바람 피웠을 리 없다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서 의심스러운 정황을 전혀 찾을 수 없을 때 저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그래, 남편이 어떻게 자기 남동생 아내랑 바람을 피우겠어. 짐승이 아니고서야. 그러나 제 이런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이 결국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밤늦게 돌아왔어요. 술독에 빠졌다가 나온 듯이 엄청나게 취해서는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 자길래 옷이라도 갈아입히려고 벗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지가 양쪽으로 묵직해서 이게 뭔가 하고 꺼내봤더니 똑같이 생긴 핸드폰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순간 이게 뭔가 싶어서 핸드폰을 양손에 들고 번갈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 하나에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내 사랑이라고 떠 있었죠. 그때 저는 핸드폰 벨소리에 남편이 깰까봐 두 손에 핸드폰을 꽉 쥐고 거실 화장실로 뛰어나갔습니다. 핸드폰으로 오던 전화는 금방 끊어졌고 잠시 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자기야, 잘 들어갔지? 오늘 너무 즐거웠어. 푹 자고 일어나면 연락해? 메시지를 본 순간 저는 이게 남편이 숨겨뒀던 핸드폰인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남편에게는 제가 모르는 핸드폰이 한 개 더 있었던 거죠. 그동안 다른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게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살펴봤죠. 핸드폰에는 4자리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거기서 저는 혹시 하는 마음으로 떠오른 번호를 눌러봤습니다. 놀랍게도 핸드폰의 잠금이 풀렸고 저는 그만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누른 숫자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둘째 동서의 생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항상 핸드폰 비밀번호를 상대방의 생일로 해뒀어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 표시이며 예의라고 남편이 말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숨죽이고 울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남편의 바람 증거를 더는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느꼈어요.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둘이 나눈 대화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거기엔 둘째 동서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고 하는 남편의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부수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아가며 그걸 전부 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사진첩에는 둘이 놀러간 흔적이 가득했고 서로 뽀뽀하면서 찍은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사진들을 옮기며 살펴보는데 문득 사진 속에 익숙한 장소가 보였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집 안방 침대였죠. 그걸 알아차린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이 찍힌 날짜를 확인해보니 딱 남편이 다리를 다쳐서 집에서 쉴 때더라고요. 둘째 동서가 자기가 남편을 챙겨주겠다고 했던 그때 말입니다. 저는 해일처럼 밀려오는 배신감에 미칠 지경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까지 둘이 찍은 사진들을 제 핸드폰으로 전송해두고 화장실에서 나와 안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남편 뺨을 사정없이 때렸죠. 뺨을 연속으로 4대 정도 때리자 남편이 놀라서 잠에서 깨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 대체 뭐 하는 거야? 왜 자는 사람 뺨을 때려? 저는 남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남편에게 핸드폰 2개를 던졌습니다. 남편은 아직 잠에 취해 어리둥절해서 저와 핸드폰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상황 파악한 듯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동안 둘째 동서랑 재밌었니? 아무것도 모르는 나 바보 만들면서 둘이 재밌었어? 저는 남편이 무슨 말이라도 해주길 바랬습니다. 하다못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 방에서 나와 지갑과 핸드폰만 챙겨서 집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나갈 때까지 남편은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동안 남편에게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죠. 택시를 타고 가는데 내내 눈물이 흐르더군요. 제가 너무 우니 택시기사님께서 무슨 일 있냐고 울지 말라고 달래주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친정에 도착해 집에 들어가니 부모님께서 깜짝 놀라서 달려나오셨어요. 제가 연락도 없이 온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부모님 얼굴을 뵌 순간 저는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부모님 말씀에 우느라 대답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울다가 지쳐 잠들었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 늦은 오후였습니다. 일어나서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남편에게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미안해, 딱 3글자였죠. 남편의 메시지를 보고 저는 정신 나간 여자처럼 한참 웃었어요. 어이가 없다는 심정이 딱 이거구나 느꼈습니다. 저는 남아있던 일말의 정까지 전부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답장을 보냈죠. 그리고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제 얘기를 다 듣고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아빠가 당장 남편을 찾아가서 다 뒤집어버리겠다는 걸 간신히 말리고 제가 할 테니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뵙고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동석이한테 얘기 다 들었다. 네가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말로 풀어야지. 그렇다고 남편 뺨 때리고 집 나가는 아내가 어딨니? 네 이야기 들어줄 테니 우선은 만나서 이야기하자꾸나. 저는 전화로 들려오는 시어머니 말씀에 너무 기가 찼습니다. 아니, 오해라니요. 남편이 어떻게 말했을지 뻔히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본인 하실 말씀만 하고 전화를 끊으시는 바람에 말대꾸 한번 못했네요. 덕분에 저는 더 일을 갈고 단단히 준비를 마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가니 남편과 둘째 동서 다 같이 있었어요. 제가 집안에 들어서니 남편은 무표정하게 절 바라보고 둘째 동서는 어색하게 고개를 돌리더군요. 제가 시부모님 앞에 앉아 인사도 하기 전에 시어머니께서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너 동석이가 사업 때문에 핸드폰 2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바람 피운다고 오해한 거라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그렇게 작은 거 하나 가지고 화내고 남편 때리고 집 나가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동석이한테 사과하고 둘이 오해 풀고 다시 잘 지내라. 어머니, 이 사람이 제가 오해한 거라고 그래요? 그럼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랑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전화하고 껴안고 남의 집 안방에서 사진까지 찍었는데 그게 바람이 아니라 그냥 오해예요? 시어머니 말씀을 듣자마자 열불이 터지더군요. 저는 바로 준비해간 증거자료와 사진들을 전부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남편 다른 핸드폰에 있던 대화 기록이에요. 여기 이 이름, 이거 둘째 동서 이름 맞죠?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둘이 이러고 찍은 사진도 있어요. 어머님이 보시기에 이게 일반적인 가족 사이 같아 보이세요? 저는 둘이 껴안고 이불을 덮은 채 찍은 사진과 종이로 뽑아간 대화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내미는 사진을 보고 시부모님도 많이 놀라신 것 같더군요. 이게 정말이냐는 듯 시어머니께서 둘째 동서를 돌아보니 갑자기 둘째 동서가 울음을 터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둘째 동서가 갑자기 절 쳐다보더니 한마디 하는 겁니다. 형님, 정말 너무하세요. 이거 다 오해예요. 제가 미쳤다고 아주버님이랑 바람을 피우겠어요? 제가 저희 남편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이거 다 형님이 일부러 만드신 거죠? 이렇게 조작하실 정도로 제가 그렇게 싫으셨어요? 뭐? 조작이라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음성 파일 틀어보면 알겠네. 저는 둘째 동서의 말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은 핸드폰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잖아요. 이전에 살펴봤던 남편 핸드폰 안에는 전화통화 중 자동으로 녹음되는 파일들이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그때 저는 혹시나 해서 그중 한두 개를 제 핸드폰에 보내뒀는데 이렇게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모두의 앞에서 음성 파일을 틀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전화를 받는 남편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다음은 둘째 동서의 목소리가 나왔죠. 둘이 아주 깨가 쏟아질 정도로 다정하게 통화하더군요. 그 내용을 듣자 둘째 동서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어요. 시부모님도 충격받으셨는지 아무 말도 못하시더군요. 설마 본인 목소리도 못 알아듣는 건 아니지? 왜? 이것도 내가 조작했다고 말해보지 그래? 제가 둘째 동서에게 쏘아붙이자 남편이 갑자기 제게 막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남의 핸드폰에서 마음대로 정보 빼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이거 명예훼손이야. 이렇게 사람 창피 주는 거 다 고속감이라고. 하, 창피? 명예? 아, 정말 웃긴다. 당신이 창피라는 걸 알아? 훼손될 명예라는 게 있긴 해? 지금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물어봐.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한 짓이 더 큰 잘못인지 당신이 핀 바람이 더 큰 잘못인지? 분위기는 삽시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남편은 절 고소할 거라고 소리를 질렀고 둘째 동서는 자꾸 제 말이 거짓말이라며 울더군요. 시아버님은 동네 창피하게 이게 무슨 일이냐며 자리를 뜨셨고 시어머님은 충격 때문이신지 뒤로 넘어가려고 하셨고요. 제가 오늘 여기 온 건 진짜 오해를 풀고 이혼하겠다고 제대로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어요. 당연히 이혼 소송 할 거고요. 동서한테도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마지막 할 말까지 다 하고 시댁에서 나오는데 둘째 동서가 맨발로 달려나와 제 다리를 잡더군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제가 너무 잘못했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잘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소송만은 말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 이 일 남편이 알면 이혼당해요. 저 이혼당하면 갈 곳도 없어요. 제발 소송만은 참아주세요. 네? 동서, 그럼 그런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이제까지 즐길 거 다 즐겨놓고 들키니까 잘못했다고 하면 누가 그걸 받아줘? 정말 이기적이네. 게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한테 죄송한다는 말 한마디 없고 본인 이혼당할까봐 그거 걱정만 하잖아. 나 소송 반드시 할 거야. 그래서 끝까지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계속 저를 잡는 둘째 동서를 뿌리치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동서가 바닥에 주저앉자 남편이 와서 동서를 부축해주는데 정말 속이 뒤집히더군요. 그 다음날 저는 모든 증거 자료를 취합해서 둘째 서방님의 직장으로 보냈습니다. 서방님은 아무 잘못도 없겠지만 둘째 동서를 생각하니 열불이 나서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친정에서 머물면서 부모님과 같이 바로 변호사를 만나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과 둘째 동서에 대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겠지만 어디 한번 마음 좀 졸여보라고 위자료 액수도 아주 높게 적어서 냈어요. 며칠 뒤 소장을 받았는지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 네가 보낸 이혼 소장 받아보시고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하신다. 너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우리 그냥 협의 이혼으로 가면 안 될까? 남편 말을 들으니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은요? 본인 부모님만 부모님인가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울면서 친정에 왔던 날부터 이혼 준비하느라 변호사 만나러 다닐 때까지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제 걱정하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네 부모님 잠 못 자고 힘들어하시는 게 내 탓이니?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 말종짓한 네 탓이지. 네 부모님이 걱정되면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그 시간에 잘 보살펴드려. 남편에게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으니 바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내가 잘 타이를 테니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남자가 살다 보면 바람 한두 번쯤은 필 수도 있다. 그래도 다들 참고 살아. 그러니 너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도 그동안 너한테 참 잘하지 않았니? 우리 동석이만한 남자가 또 없어. 아니요, 어머니. 세상 모든 남자가 바람 피우진 않아요. 그랬다면 시아버님도 피셨게요. 그리고 길 가다가 아무 남자나 잡아도 전부 남편보다 나을걸요? 저는요, 이제 남편의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제 결정엔 변함 없을 테니까 다신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도 시어머님 말씀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 딸이었어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둘째 동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방님께서 제가 보낸 증거자료를 보고 이혼하겠다고 했다며 절 찾아와서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형님, 저 남편이 이혼하재요. 이게 다 형님 때문이에요. 형님이 윗사람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넘어가 주셨다면 제가 이혼당하지 않았을 거고 다 평온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저희 남편한테 가서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둘째 동서의 말에 절대 안 된다고 하고 당장 나가라고 했지만 둘째 동서는 제가 둘째 서방님에게 말해줄 때까지 안 나갈 거라면서 버티더군요. 그래서 112에 전화해서 끌어냈습니다. 안 나간다고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지 그날 귀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후론 연락도 안 오고 찾아오지도 않아서 그렇게 일단락됐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다른 복병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둘째 동서 부모님이었어요. 연락 오신 두 분은 제게 꼭 한번 만났으면 한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두 분을 만날 일이 없다고 거절했지만 몇 번이나 연락해서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시길래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실지 궁금해서 만나뵈러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니 둘째 동서와 어르신 두 분이 계시더군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 미안합니다.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 우리 애 한 번만 용서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보낸 소장이랑 얘 남편도 이혼 소송한다고 난리라. 합의해주면 안 될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둘째 동서를 쳐다봤습니다. 동서는 아직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저를 째려보더군요.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입장 바꿔서 두 분의 딸이 제 입장이라면 이러실 수 있으세요? 저도 동서 때문에 가정을 잃고 지금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말고 이 돈 받고 생각 바꿔주면 안 되겠어요? 아니,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요. 어르신은 갑자기 가방 안에서 두툼한 종이봉투를 꺼내서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제 손에 봉투가 닿자마자 너무 역겨워서 그대로 봉투를 바닥에 던져버렸죠. 지금 제가 받은 피해를 돈으로 어떻게든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잘못 생각하셨어요. 저 절대 합의해줄 생각 없습니다. 오히려 동네방네 소문나서 평생 얼굴도 못 들고 다녔으면 좋겠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에요. 사람이 정의를 보였으면 받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솔직히 바람난 게 내 딸 잘못만도 아니지. 막말로 남편한테 얼마나 못했으면 바람이 났겠어요. 이런 성질머리 보니 딱 보이네 보여. 그래서 그쪽 따님은 얼마나 못났으면 제대로 된 남자를 못 만나고 남의 남자랑 몰래 바람이나 피우고 살았대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첩살이라고 해요. 되게 잘난 따님은 겨우 내 남편 첩이었던 거라고요. 첩? 야, 너 말 다 했어? 그동안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던 둘째 동서가 제 말에 약이 올랐는지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할 말 다 했으니 간다고 말하고는 휙 나와버렸네요. 그렇게 나와 친정으로 돌아가는데 내내 두 어르신이 생각났어요. 딸을 위하는 마음으로 절 만나러 나오셨을 텐데 아마 원하시는 대로 되진 않으셨겠죠. 그런데 그게 정말로 딸을 위한 거였을까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잘못된 길로 가면 바로 잡아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말이죠. 그런 일들이 있고 난 후에도 남편과 시댁 그리고 둘째 동서는 계속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법원에서 만날 날이 다가오니 불안해서였을까요? 하지만 저는 전혀 받지 않았고 변호사를 통해서 무조건 법대로 할 거라고 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법대로 처리가 완료된 날 오랜만에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한편으론 쓸쓸했습니다. 왜 하필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책도 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늦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셋째 동서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모른 채로 남편과 같이 살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 일 때문에 저는 사람을 못 믿게 됐어요.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남편도 결국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던 둘째 동서는 남편과 같이 저를 속이고 있었고요. 셋째 동서는 둘의 비밀을 말해줘서 고맙긴 했지만 사실 제게 계속 숨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믿음이라는 게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상황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별다른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혼 소송 때 몇 번이나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꾹 참고 버티니 봄날이 오더군요. 제 얘기 들어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도 평화가 오길 기원하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